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고기 뷔페에서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자리 아줌마랑 사장님이랑 싸우기 모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지 하며 쳐다보니 아줌마께서 고기 뷔페에서 먹고 남은 고기들을 사장님께 포장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손님, 포장은 해줄 수 없고 더군다나 고기 남기시면 벌금으로 2,000원 더 주셔야 해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자 이 아줌마께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못 먹어서 싸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반말 섞어가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슬슬 사장님도 빡치기 시작하는지 일반 뷔페에서도 싸달라고 할 겁니까? 남는 거 싸주는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고기 뷔페로 오지 말고 일반 고깃집을 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싸줄 생각도 없고 남기면 벌금 2,000원 인당으로 계산할 거니까 3명분 6,000원 더 내놓고 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어차피 남은 고기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가져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줄여둔다는데 그리고 일반 뷔페랑 고기 뷔페랑 같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대들더라고요. 하여튼 사장님은 싸줄 생각 추호도 없고 남기면 벌금 2,000원씩 받을 거니까 다 먹고 가든지 아니면 벌금 내고 나가세요. 포장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러자 아줌마께서 씩씩대더니 오냐 그럼 2,000원 더 내면 고기 남겨도 상관없다는 거지? 라고 도발하듯이 말하더니 고기 진열장으로 고기 더 가지러 가며 옆에 아줌마 2명에게 야 오늘 고기 잔뜩 가져와 야채랑 반찬도 라고 소리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장님이 빠르게 메뉴판으로 달려가서 벌금 2,000원에 영자를 하나 더 쓰셨어요. 이때 진심 대박 웃겼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웃고 사장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 제대로 열받았는지 이제 대놓고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사 좀 잘 된다고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니? 이런 곳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 내가 얼마나 인맥이 넓은데 너 잘못 걸렸어 진짜.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해서 이 집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내가. 어? 여기서 사장님 크리티컬 마음대로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식당 하는 줄 아나 보죠?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건물도 내 거고 식당 안에도 들어오는 부수입이 당신네들 3개월치 월급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별로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니들 같은 사람 안 와도 상관없고 다음부터 와도 안 받을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이 손님이지 니들은 그냥 손놈이죠. 그러다가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고기 뷔페에서 포장이나 해달라고 진상짓이야. 조용히 계산하고 갈래 아니면 경찰 부를까? 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아줌마 얼굴 시뻘개지고 옆에 다른 아줌마는 한참 구경하다가 그냥 같이 얼굴 빨개지고 계산하고 끌고 나가셨어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어떤 대학을 가던 그런 쓰레기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우리나라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별과제에 대한 건 인터넷에서 워낙 유머로 많이 봐서 걱정은 되었지만 상위권 대학이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웬걸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토야가 빠졌습니다.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단물 다 쫙쫙 빨렸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번 학기에 첫 조별과제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년이 또 끼어 있더라고요. 단톡방에 분명 몇 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일. 답답해서 도서관에서 보자고 했는데 모임 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고 조장이고 저고 다른 조언이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톡방에서 참여 안 하는 건 전부 스샷으로 보관했습니다. 남자들 중에선 제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연락을 맡아 하는지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어플 받아서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톡 모임 7번 중에 2번, 오프라인 모임 3번 중 1번 참석. 발표자로 마무리될 쯤엔 아주 그냥 대놓고 잠적을 하길래 아싸 좋구나 싶어서 조원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발표날 PPT 끝자락에 조원들 이름이 뜨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역시나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게 왜 없어요? 몇 번 빠진 거 같고 이러기에요? 진짜 누구는 빠지고 싶어서 빠졌는 줄 아나. 알바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하느라 어렵다고 분명 말했잖아요. 마침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거참 아무리 참여도가 적어도 그렇지 협력하는 조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너네 다 협력 점수에서 감점이야. 앞에서 발표하던 조장분이 교수님께 바로 단톡방 스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쭉 읽어보시던 교수님 표정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치 보다가 녹음했던 통화 내용도 들려드렸습니다. 대놓고는 못 들고 이어폰으로 교수님만 듣게 해드렸죠.
교수님도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었나 봅니다.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판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앉아서 울상이나 짓는 게 다죠. 그리고 저희는 감점 없이 조용히 끝났고 증거자료 없이 무작정 조언 퇴출한 게 아니라 착실하게 증거 쌓아서 보여드리니 오히려 더 좋아하시던 눈치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나니까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당사자 합의 없이 통화 내용 녹음하면 그거 불법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런 골빈 애들이 법을 잘 알 리도 없고 또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나가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요. 한 2달쯤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이제는 그런 골빈년은 어떤 조를 들어가든지 찬밥 신세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참여 안 합니다 라고 망신당했으니 관점에 따라서 저희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지금 사는 빌라에 11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그동안 별탈 없이 살아오다가 제가 고3이 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밑에 있는 남자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듯 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시도 때도 없이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하면 좀 나았을까? 휘파람 실력도 뽐냈어요. 뭔가 동요나 성악 노래들을 휘파람으로 불렀고 어려운 가요 노래도 불렀어요. 처음에 나는 무슨 나가수를 듣는 착각에 빠졌어요. 다른 곳이면 몰라도 방음도 별로 안 되는 빌라에서 차라리 노래방에 나갈 것이지. 그래도 휘바람은 꽤 잘 부르기에 노래를 마치면 조용하게 손뼉도 쳐주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노래를 너무 자아도취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르는 거였어요. 잠은 좀 자고 싶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래도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하고 그러려니 했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솔직히 공부하다가 몇 번씩 뛰쳐나오고도 싶은 충동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량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플로피 디스크처럼 작은 용량을 가져서 이해를 오래 할 수 없었죠. 나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있고 그만 불러줬으면 좋겠다를 전할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몰라서 계속 이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가지 방안은 남자애가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노래하면 그만큼 소리가 들리니까 은연중에 내 소리도 들리겠구나 싶을 때니까요. 제가 생각한 거지만 정말 굿 아이디어. 집에 오기 전 학교 등에서 연습을 하고서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저는 노래를 떳떳하게 필라에 울려 퍼지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에 옮겼어요. 제가 선택한 노래 에이핑크의 노노노. 진심으로 당신 노래 That's No No No. 제발 좀 그만두어 달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했죠. 노래 그만해 노노노 시끄러워 죽겠어. 제 간절함이 전달된 것일까요? 남자의 노래는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없었어요. 프리덤, 자유, 오예. 제 고막이 자유를 맞았고 그날을 달팽이관의 해방일로 달력에 적어두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된 남자의 노래. 더욱더 남자의 감성은 한해 사무쳤고 저는 집에서 공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 싶어 독서실에 다녔어요. 하지만 주말에도 계속되는 테러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직접적으로 밑에 가서 항의하고도 싶었는데 맞다이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방법을 강구했어요. 진짜 어쩌지? 이제 참을성 제로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은 맞불 작전. 남자가 노래하면 같이 부르고 휘바람을 불면 휘바람도 따라 불렀어요. 제가 부르기 시작하면 남자가 멈췄어요. 자신이 피해는 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본인도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곤 했으니까요.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집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어졌더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맨날 집 앞에 전단지가 붙었어요. 치킨 전단지인데 우리 집에 전단지 붙이지 마시오라고 붙여놓았는데도 계속 붙이더라고요. 솔직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단지 붙인 곳에 막 떼면 자국 남고 심지어 벗겨져서 흉하고. 어느 날은 알바생이 붙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침착하게 목소리 내리깔고 그거 한 번만 더 붙이면 신고할 거예요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니까 뭐라는 거야? 병씨 하고 가더라고요. 신사적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 게이지는 맥시멈을 찍었죠. 그래서 아는 동생들 10명 정도 불러서 아침 9시부터 돌아다니면서 그 치킨 전단지 모아오라고 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몇백 장 정도 모였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만난 거 사줘서 보답하고 슬슬 엿먹기를 시작했죠. 우리 집 잘 안 보이는 담벼락 사이에 전단지를 몇백 장 뿌리고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 집 안 보이는 담벼락에 당신네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데 안 치우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20분 뒤에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전단지 붙이던 알바가 왔어요. 알바가 저를 보자마자 아씨 뭔데 그래 멱살 잡을 기세로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담벼락으로 갔죠. 가니까 사장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알바생은 하얗게 질리더니 사장님이 알바 귀싸대기를 치고 넌 해고니까 이거 다 치우고 가게로 와서 얘기 좀 하고 가 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치킨 3마리 보내주겠다고 하고 갔죠. 알바생은 절 때려보면서 전단지 줍고 대문을 쾅 닫고 사라졌어요. 그 일 이후에 며칠 뒤에 그 알바생이 꼴에 아는 형이라고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오더니 저를 보고는 야 나 알지? 니 개같은 짓 때문에 나 잘렸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0만 원만 받고 끝내줄게 하더라고요. 싫은데? 내가 왜? 라고 하자 형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야구바 따로 우리 집 배를 부수더니 이래도?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 침착하게 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를 했죠. 신고했다고 하니까 발광을 하더니 경찰차 보이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설명하고 치킨집 사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말하고 그놈 학교랑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경찰이랑 그놈 집에 찾아가니까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협박이랑 돈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하니까 그놈 부모가 자기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저보고 삿대질하면서 어디서 거짓말 배워서 어디 남의 귀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니? 라고 하면서 절 나쁜 놈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열받아서 반말하면서 말했어요. 네 되게 귀한 아들내미는 제 집 찾아와서 대뜸 손해배상하라 하더니 100만 원 안 주면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던데? 그래 뭐 나도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법적으로 하자 하니까 어린 놈이 새끼가 반말한다고 발광하고 아들은 그걸 믿고 나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갑자기 아니 왜 제 부모님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알바한 적도 없고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라며 모르는 척 순진한 척 가식적으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 그래서 좀 이따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한 다음에 아까 집 앞에서 난리 피워서 본 사람도 있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대면하고 증인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부모들도 조용해졌어요. 올 땐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증인들 와서 증언 들으니 키가 죽어서 머리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신이 데려온 형들 탓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들한테 돈을 줘야 해서 알바도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리게 만든 나한테 돈이라도 받으라고 형들이 그랬어요. 또 30분 있다가 그 도망친 형들이라는 애들이 잡혀와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 설명하니 뭐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 이중인격자 저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저희 억울해요 형사님 하더니 휴대폰 카톡을 보여줬어요. 쓰여있는 게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면서 카톡을 직접 보여주니까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부모들도 그거 보고 바들거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싫어요. 절대 용서해줄 수가 없고 법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선 경찰들이랑 얘기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화 무시하다가 하도 많이 와서 벨 수리하는 거랑 다신 안 한다는 약속도 받고 따로 피해보상 청구해서 요구대로 받고 합의를 마쳤어요. 합의금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졸리셔서 깜빡 잠들었을 때 손자가 혼자 놀다가 다쳤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런 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네요. 그리고 애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냐며 따지더랍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실수 때문에 자식이 다쳐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한테 그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놈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뺨 맞을만 하네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쇼크 받았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할머니랑 아들하고 원래 따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을 합쳤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억 4천짜리 아파트를 아들 명의가 아닌 그 할머니 명의로 올렸다네요.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우를 받는다나 뭐래나. 아무튼 그 할아버지 성견지명은 빚을 내게 됩니다요. 그 할머니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쇼크받은 나머지 시원쌈박한 이벤트를 하나 벌립니다. 바로 가족들 몰래 집문서를 들고 부동산 사무소에 갔답니다. 거기서 단판을 보길 요 아파트 2억 4천짜리다. 요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더도 필요 없다. 1억 2천. 딱 반값으로 현찰박치기 하자. 바로 명의 넘겨버리겠다. 멀쩡한 아파트 현찰박치기 하면 바로 반값에 넘겨버리겠다는데 어느 누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바로 거래 성립.
그 할머니 1억 2천 들고 잠적하셨답니다. 그 다음날 아파트 산 사람이 그 집으로 쳐들어왔죠. 이 아파트 이제 내 거니까 당장 집 비워주세요. 아들 며느리 황당하죠. 웬 미친놈이 설치나 했는데 집 문서 명의 넘어간 거 하며 자초지종을 다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겠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졸지에 잘 얹혀 살던 집에서 쫓겨났더랍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 하나인데 엄청나게 소름 끼치고 치밀한 복수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듣고 완전 후덜덜. 고등학교 때 일진처럼 좀 노는 애가 있었다고 해요. 얘를 가칭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진은 같은 반 조용을 겁나 괴롭혔다네요. 빵 셔틀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때리고 문도 뺐고 진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조용에게 일진을 차라리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용은 괜찮아 하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조용을 바보 취급했고 일진들은 거리낄 것 없이 더 괴롭혀댔대요. 심지어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졌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진이가 조용이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셔틀처럼 쓰는 거예요. 대학을 간 후에도 조용은 일진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어요. 심지어 둘은 다른 대학에 갔지만 일진은 대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 대신에 대리시험까지 치게 했다고. 물론 공부도 조용이가 해야 했고요. 일진은 조용이가 있으니 띵까띵까 놀기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진이 조용을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왔대요. 그런데 평소였다면 처량하게 빌었어야 할 조용이 일진을 겁나 태연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이 무섭게 분위기 잡아도 조용은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낄낄대면서 화를 돋웠대요. 일진은 몇 년 만에 조용히 자신에게 뻗팅기는 걸 보고 이 새끼 봐라 하는 마음에 진짜 겁나 팼대요. 원래 자주 팼지만 왜 그런 거. 양아치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빡쳐서 나대는 거. 일진은 이번에 겁나 펴면 또 조용히 겁먹고 빌빌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진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조용히 일진을 고소했다는 거. 고소 이유? 당연히 폭력.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조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진에게 맞았던 상처나 흉터를 모두 사진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았고 일진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대출과 대리시험을 하라고 했던 카톡 증거들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해봤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학교가 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은 일진이 성인이 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일진이 자신에게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꼬복 노릇을 자처하면서 일진이 자신에게 더 못된 짓을 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바보처럼 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 얼마 안 갔댔어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일진은 조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별의별 난리를 했나 보네요. 그것도 바로 녹취. 중요한 2차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죠. 합의는 끝까지 안 보고 일진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빌었지만 조용은 눈 하나 깜빡 안 했대요. 일진은 금품 갈취, 협박, 폭력 등으로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워낙 많고 증거도 엄청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조용히 자신이 대리 출석과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걸 증거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대학 측에 보냈어요. 대학 측은 다행히 조용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었지만 일진은 당연히 대학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했던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복수가 여기서 끝났을 거로 생각했나요? No. 놀랍게도 조용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일진이 출소한 후에도 조용은 철저하게 일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퇴학당한 일진은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회사 같은 데 취직했는데 하지만 조용이 어떻게 알았는지 일진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이 사람은 전과자인데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겁나 나쁜 놈인데 일 시킬 거예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진의 전과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진은 가는 족족 쫓겨나기 바빴죠. 심지어 어떤 여자랑 만나는 관계였는데 여자한테 가서 전과 사실을 폭로해서 당연히 차임. 일진은 가만히 있었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감옥에 들어갔던 일진은 죽어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죠. 솔직히 감옥에서 편한 대접받는 건 진짜 어디 건달들이나 그런 거지 기반도 없이 폭력으로 들어간 양아치 찌끄레기가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진이 홧김에라도 조용을 두들겨 패면 당연히 합의 없이 또다시 감옥으로 고고싱 하는 거죠. 일진은 당연히 조용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용의 행동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밀했던 조용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았죠. 감옥에서 나와 기반도 뭣도 없었던 일지는 재판을 더는 길게 끌 수 없어 지쳤다네요. 교수님은 이 둘에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찰해보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 바보인 척하면서 속으로 복수할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 겁나 많다는 말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래서 의지의 차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살지 맙시다.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했어요.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새벽 1시쯤. 50대 60대 정도 남성 한 분이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손님, 담배는 끄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멈칫하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 사장 형님이야. 라고 했어요. 막걸리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리고 막걸리 3병 사가면서 종이컵 달라고 해서 종이컵 개당 50원이고 2개 10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딴 게 어딨어, 돈을 왜 받아? 어? 라고 하더니 카운터 안에 들어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찰지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찰싹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그 시간대에 경찰들 순찰 돌 때라서 멱살 잡고 때린 지 5초 만에 경찰들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와서 땅바닥에 진압하더라고요. 강도인 줄 알고. 지구대로 끌고 갔어요. 가면서도 경찰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저기 저 앞에 아파트 동대표야 이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그의 직업은 동대표. 그날 아침까지 무사히 일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아는 형님의 조언에 따라 멱살 잡을 때 목부터 어깨 쪽까지 손톱에 긁힌 거 진단서 끊었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머리 때린 건 흔적이 안 남아서 없었어요. 그냥 머리를 맞은 후로 머리가 울리고 어지럽다고 했죠. 전치 3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잘나신 양반 지구대로 가서 만났어요. 사장도 와 있었더군요. 술 깼는지 여기 저 학생 미안하이, 내가 술김에 술 먹고 때리면 무죄냐?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사장님도 자꾸 다친 데는 없어? 우리 형님이 좀 취하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번 봐줘라.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사장님마저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그래요, 술 드시고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엔 조심하세요. 저는 이래도 다른 사람은 안 봐줄 것 같아요. 하며 끊어놓은 진단서는 안 꺼내고 나름 쿨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오산이었던 거 있죠.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현돌아,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지 할 말만 하고 뚝 끊더라고요. 어이없음 황당 분노가 차례로 오는데 제가 진짜 착한 성격인데 개빡 아니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제 친구들도 엄청 화냈어요. 그날 바로 친구네 집에 모여서 상황 브리핑하고 정리해서 A4 용지로 한 200장 뽑았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뿌리고 붙이고 다녔죠. 이틀 뒤 편의점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 사과하려나 싶었는데 너 때문에 손님 줄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내용 녹음했어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 정말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이러면서 웃음 꾹 참고 3분간 사장의 휘몰이장단 같은 욕을 다 들으면서 녹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사장님과 이번엔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사장님의 협박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근처에 지나지도 못하겠어요. 막 죽이겠다며 매번 협박하며 말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진술했어요. 제 말에 아주 벙 쪄서 굳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죠.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 처사를 받아서 못 넘어가겠습니다. 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욕까지 먹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자 잠시 침묵하더니 너 때문에 손님 줄었어 임마. 그리고 내가 너 일할 때 CCTV 확인해봤는데 너 주머니에 뭐 몰래 넣는 거 봤어. 내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 절도죄로 신고할 거야 라면서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같이 와준 형님이 엄청 화난 얼굴로 주머니에서 녹음기 꺼내더니 이를 갈면서 당신 그 말 확실해? 내가 하는 말 다 녹음해놨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자. 사실 확인 안되면 당신 또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그제서야 태도 돌변해서 잘못했다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갔죠. 그때 이후로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봐줘야 된다고 뼛속 깊이 새겼으니까요. 접근 금지랑 연락 금지 같은 거 처분받고 합의금 받았어요. 많이. 그리고 같이 고소했던 그때 그 동대표 형님도 재고소했죠. 전치 3주. 처음엔 막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완전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진짜. 에? 하지만 그때 갔던 파출소엔 증거자료 다 있었어요. 증인도 있었죠. 그 증인은 순찰 돌던 경찰. 살다 경찰이 보증을 서주는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그분한테도 시크하게 튕기다가 합의금 받고 합의해줬어요. 그 두 분 의자에 앉아서 허탈해하는 표정으로 담배 피더라고요.
도와준 형님과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 만나 두 분이 들리게 큰 소리로 아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봐, 가자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하며 초밥집 가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합의금의 5분의 1을 회전 초밥값으로 썼어요. 그렇게 일주일 일하고 약 3주간 고생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그 일 있었던 지 1년이 넘었는데 며칠 전 그쪽 지나가다가 봤는데 편의점 없어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발 사장들아, 알바를 쓸 땐 적어도 최저임금 지켜주고 근무시간 지켜줍시다. 알바도 사람이고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는 26살에 결혼을 했지요. 우리 중에 맨 처음으로. 33평 아파트의 차에 정말 시집을 잘 가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러나 살아보니 그것이 괜히 공짜로 생긴 게 아니더랍니다. 큰아버지 생신날에 가서 생신상 차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시누이 둘 뒤치다꺼리하기, 시시때때로 호출하여 집안일. 가장 서러운 건 명절날 아침 친정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 남의 집 며느리가 친정을 가냐는 거지요. 시아버지가 말하길 너는 호적을 봐서 이 집에 왔다. 어디 명절날 아침에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말하냐.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야. 니네 부모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더랍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10년 동안은 명절날 당일은 못 가고 항상 그 다음날 갔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전하는 친구보다 항상 우리가 더 흥분했었습니다. 친구는 언젠가 다가올 때를 기다리더군요. 드디어 속썩이던 신우가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지요. 아침부터 어른들은 신우 볼 생각에 언제 오나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일 먼저 후딱 달려나가 인터폰을 확인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였지요. 활짝 웃으며 친정에 왔다고 언니 문 열어줘. 하더랍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가씨 어디 본데 없이 명절 당일날 친정에 옵니까? 사돈댁에서 얼마나 욕하시겠어요? 어디 남의 집 며느리가 명절 당일날 친정에 오는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을 하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하고 인터폰을 쭉 끊어버렸지요. 그 뒤로 흑빛이 된 시부와 시모 가만히 보시더랍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버님 어머님 10년 동안 제가 가르치신 거 아가씨에게도 가르치셔야죠. 그래야 남의 집 귀한 자식 욕하실 자격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문을 안 열어줘서 신우도 집에 못 들어왔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셔야지. 바람나서 헤어진 전 남친이 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새로운 여자친구라는 애한테 제가 자존심 버리고 예의 갖춰서 문자도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 답장이 저는 그렇게 연놈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며 차였습니다. 두 연놈들에게 어찌나 데이트 사진이니 뭐니 알콩달콩 올려대길래 그 꼴 보기 싫어 SNS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친이 사준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꼴도 보기 싫은 물건이라서 팔아버려야겠다 하고 SNS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그때 이별의 후유증으로 겁나 술에 의존해 있을 때였는데 술 한잔하고 울면서 그 시계를 판다고 사람과도 시계랑도 이별한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아련아련하게 적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근데 그 시계가 나름 괜찮은 브랜드였어요. 그랬더니 그 새 여친이란 년이 그걸 보고 화가 났나봐요. 왜 전 여친한테 좋은 거 사줬냐고요. 전 남친 놈이 뜬금없이 연락와서 여친이 불쾌해하니 당장 글 내리랍니다. 그래서 라고 보내고 씹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여자 SNS에 남친한테 시계 선물 받았다고 사진 올라왔어요. 제가 받은 그 시계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받았더라고요. 아마 화난 여친을 달래주기 위해 급하게 선물을 사줬나 봅니다. 그걸 또 그녀는 저 보란듯이 인증을 딱 했고요. 참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계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안 쓰는 중고 물건을 팔 생각으로 제가 가진 물건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이패드, 비키니, 명품 옷 등등. 전 남친이 사준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샀던 물건들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새 여친년이 그 물건들을 다 전 남친에게 선물 받은 줄 알았나봐요. 게다가 물건들이 나름 고가라서 현 여친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이겠죠. 전 남친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와서는 야 진짜 제발 그 물건들 내가 사준 거 아니라고 내 여친한테 한마디만 해줘라 응? 라고 부탁하네요. 듣고 그냥 끊었어요. 그거 다 사주든가 말든가. 솔직히 유치한 거 아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엔 뭐 올리지? 평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날 술 먹고 해서 오랜만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자리가 10,000원이더라고요. 에휴 그냥 서서 가자 하고 서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데 힐끗 보니까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눈초리가 참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나? 자꾸 신경 쓰이는 듯한 행동하더라고요. 아 짧은 치마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릴 때가 되었어요. 벨 누르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여자도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더니 여자는 중심을 잃었고 평소 톡을 자주 보던 저는 이대로 두면 그 여자는 개 쪽이겠다 싶어 팔로 감싸 안았죠. 최대한 오해받지 않게끔 등 쪽으로 해서 나의 오른팔로 그 여자 왼쪽 팔을 감싸 안아서 넘어지지 않고 안기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나름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싶어서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진짜 눈초리가 엄청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일단 내려봐요. 이건 대체 무슨 시츄레이션이지? 별 어이가 없어서. 보통 그런 상황이면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리자마자 경찰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 원래 경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죠 뭐. 경찰서로 당당하게 걷더라고요. 마치 이 느낌? 돈 벌었다. 어이없어서 저는 헛웃음 치면서 뒤따라갔고 그 여자 지구대 문 열자마자 당당히 하는 말이 성추행범 신고하러 왔어요. 아침에는 한가한 편인 경찰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면 인사했죠.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얼굴 벙찐 표정 짓더니 사태 파악하는 듯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더군요. 네, 전 경찰이에요. 그 지구대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고 당연히 제가 경찰인지는 몰랐겠죠.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니 선배들은 다 피식피식 웃고 지구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나가기도 안 나가기도 애매해지고 탈의실 들어가서 5분 만에 옷 갈아입고 근무복 차림으로 나오니까 여자 얼굴 사색이 되었어요. 좀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말했죠. 어떤 종류의 성추행인지요?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지신 건지요? 여자 얼굴 청양고추 100개 먹은 얼굴이 되었어요. 이어서 먼저 남자의 터치가 들어와서 불쾌한 것보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됐어요. 또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터치를 한 것도 아니었죠. 말 그대로 혹여 다칠까봐 베푼 호의였는데 근데 신고를 하겠다는 건 당신의 생각머리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푹 숙이고 죄송하단 말만 연발로 하더라고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가 성립되니 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맞고소 하더라도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 등을 증거로 내세우면 내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무고죄로 조서 쓰게 하려다가 훈계 30분 하고 그냥 보냈어요. 부탁의 말 더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졌어도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한 남자들은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호의를 베푼 남자를 남자의 본능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요. 호의의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와 미소 정도면 됩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요리학원 다니는 학생인데 칼을 구매하래서 새로운 실기용 칼을 샀어요. 2자루. 그러고 나서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세상에 차돌박이를 70% 세일하는 거예요. 우와 쩐다 대박. 그래서 무려 3만원치나 샀어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오늘은 차돌박이 축제를 열자고 연락한 뒤 집으로 가는데 골목에서 웬 고딩이 무리로 튀어나왔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뺨을 한 대 쫙! 안경도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씨 오늘 너희들 제삿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려보던 찰나에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동네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은 동네라 TV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한 대로 실행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칼자루를 빼서 양손에 쥐고 나한테 따귀 날린 놈에게 천천히 걸어갔죠. 무섭게 노려보며 가니까 이 자식들이 움찔 원래 안경을 쓰는데 맞으면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주울 수도 없어서. 그리고 안경 벗으면 제 눈매가 좀 사나운데 날 때린 놈이 너 이 새끼 더 이상 오면 신고한다? 떨면서도 폰 들고 협박하듯이 하며 반말하는 게 괘씸해서 좀 세게 나가려고 가방을 툭 내려놓고 준비하려는데 차돌박이 봉투가 터져버렸는지 가방에서 핏물이 막 새어나오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본 고딩들이 정말 싸늘하게 굳어있는데 혹시 봤니? 라고 한마디 날려주니 두 놈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한 놈은 다리 떨며 울고 있고 날 때린 놈과 한 놈은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그래서 나머지 두 놈한테 꺼지라 하고 날 때린 놈만 남겨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줬죠. 가방을 칼끝으로 가리키며 너도 곧 이 가방에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칼을 쫙 하고 부딪히고서 살짝 얼굴 쪽으로 가져가서 핥는 신용했더니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엄청나게 빌고 지르고 눈물 콧물 짜면서 막 기어다녔어요. 더 이상 하면 정신 이상자 될까봐 엄청나게 비웃어주면서 이번 한 번만 봐주니까 다음부터 눈에 띄지 마라. 다음에 또 걸리면 알지? 라고 말해주고 굳어있는 녀석 남겨놓고 집으로 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 현수막 걸렸더라고요. 살인범을 찾는다고. 가서 자수했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추석에 큰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세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 밑에 애들을 통솔 하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죠. 그렇게 7살짜리 조카부터 19살짜리 사촌동생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사촌동생은 제가 매우 싫어하는 동생이에요. 평소 행실이 거짓말을 잘하고 양아치 짓을 많이 해서요. 조카를 돌보다가 문득 19살 사촌동생이 컴퓨터를 하는 걸 보고 구경을 갔었는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너무 수위가 강한 욕들이 많아서 한마디 했죠. 야 임마, 그래도 패드립은 아니지 않냐? 욕이 과하네. 원래 게임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지. 참고로 전라도에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도 약간씩은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뭐슈, 니 사투리 배웠냐? 그렇게 쓰면 욕먹어 임마. 아따 홍어성님 하나브로스야.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차분하게 다시 물어봤죠. 홍어성님이라니 무슨 소리냐? 전라도산 홍어성님 일배하냐 너? 잠시 침묵 후 그게 뭔데? 발뺌을 하길래 일단 그러려니 하고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간 틈을 노려 동생의 컴퓨터를 뒤져봤죠. 일배 자동 로그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글을 몇 개 읽어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누나에 대한 성적인 글까지 있더라고요. 참고로 사촌동생 아버지인 큰아버지는 경찰 경감이신데 큰아버지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글을 보여드리니 내 자식이 이럴 리 없을 텐데 라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시고 동생을 불러 일배 로그인해보라고 했는데 친구가 한 건데요. 우리 누나 이름은 어떻게 하는데 친구가? 그거 예전에 친구한테 누나 이쁘다고 말하니까 가만히 대화 듣고 있던 큰아버지께서 그 친구 전화번호 좀 줘봐 라고 하듯 살짝 움찔하더니 몰라요. 집에까지 와서 같이 놀던 친구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큰아버지는 모든 걸 눈치채고는 잠시 나가 있어라 라고 하시더니 방 안에서 철썩철썩 소리가 몇 번 나고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누나한테 사촌동생이 전화와서는 사과를 했고 누나는 알았으니 다신 전화하지 말고 꺼져 라고 하고는 차단하더라고요. 원래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이런 놈일 줄은 몰랐네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만난 사람 탈을 쓴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AS를 하러 갔을 때 정말 멘붕과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CCTV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볼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CCTV 안 나온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 한참 고치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궁금해져서 CCTV 화면으로 보니 선생 한 명이 꼬맹이 한 명을 붙잡고 꿀밤을 때리고 있었는데 근데 화면으로 딱 봐도 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말이 꿀밤이지 완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찰나에 다른 여선생이 오더니 의자 밟고 올라오더니 CCTV 각도를 돌리더군요. 내가 보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카메라 각도 돌리고 애 울음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어요. 뭐야 이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면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방 이름이 천사반. 밖에서 조그마한 틈으로 보이는데 이럴 수가. 울음소리 안 나게 주둥이 틀어막고 애기 뒤통수를 뻑 소리 나게 때렸어요. 진짜 무슨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잽싸게 방문 열고 뛰어들어가서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애를 그렇게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 두 악마년이 에? 아니 그냥 애기가 바지에 실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하더라고요. 버릇없게. 그래서 혼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까지 관여할 처지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애긴데 너무 뭐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고 다시 고치러 갔죠. 그때도 애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어댔어요. 그렇게 다 고치고 나서 상담 중인 원장님 부르러 가면서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정신 나간 년들. 화장실에서 남자아이 서서 쉬하는데 그걸 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다 진짜. 저기요 하고 부르니까 잽싸게 폰 숨기고 쳐다보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대충 물어보는 척하고 다시 CCTV로 가서 여태껏 녹화된 화면을 모두 돌려봤는데 아까 울던 애기는 맞다가 오줌을 싼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툭하면 CCTV 화면 돌리고 애들 패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귀싸대기부터 시작해서 발로 차질 않나, 꼬집질 않나, 애들 지나갈 때 다리를 걸질 않나. 진짜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 여기 있네. 그래서 그 파일들 죄다 백업해서 원장님 불러서 보여드렸어요. 원장님 놀래서 숨 헐떡거리고 손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거 조작된 게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잠시 후 둘이 태연한 얼굴로 들어오는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둘 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예?
아니 그게 무슨 당황하는 그 악마들에게 영상 직접 손떨며 보여주시며 더 할 말 있어? 논란은 하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협회인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더니 명단을 넘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신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취직 못하게. 그런 상황을 보더니 처음엔 그냥 죄송하다 하고 끝낼 모양이었는지 아예 일자리 일을 생각하니 겁먹었는지 그 악마들이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원장님이 그 모습 보고 차분하게 그나마 정이 있어서 경찰 안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 전 그 두 악마 보면서 혀끝을 찢찢 하고 찼죠. 그러다가 제 그런 모습을 보던 한 악마가 있었는데 퇴근 후 네가 꼰질렀지? 누군지도 안 보내고 다짜고짜. 아마 제 명함에 적힌 번호 등록해서 보낸 것 같았어요. 누구시죠? 나쁜 놈아,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아는 오빠들 풀어서 너 진짜 내가 매장할 거야. 더는 대꾸해봤자 입이랑 생각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울면 반성이나 해, 이 악마녀나. 그 이후로는 연락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나중에 제 자식 맡길 생각하면 겁나네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서버 DB 관리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개같이 공부해서 이뤄낸 성과 중 하나이고 흡수하고 싶었던 대상이 있기도 했어요. 2년 전 여친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찌질의 극을 달리고 있었고 파트타임 알바로 공부하면서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고 있었죠. 여친은 제가 살던 지역 대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여친이 진짜 오빠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돈 많고 차 있는 오빠 만나서 편하게 연애할 거야. 꺼져! 라며 카페에서 그렇게 말하고는 다들 쳐다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미 저를 만나면서 차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딱 일주일 동안만 거지같이 살고 집에 선전포고를 했죠. 저 진짜 거지 같은 일을 당했어요. 자세히 말하긴 어려운데 꼭 성공해서 복수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알바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후로 취직 전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25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직했으니 뭐부터 해야 할까? 일단 거주하는 곳 특성상 차가 없으면 정말 어디 나가기 껄끄러웠어요. 어렸을 때 뉴스에 나왔을 정도로 큰 사고를 가족 전체가 당해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차는 무조건 튼튼하고 비싼 거, 제 초봉보다 비싼 차를 가족들이 돈 모아서 취업 선물로 사주셨어요.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인증했죠. 연이어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본 26년지기 여사친이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여행 다니고 사진으로 다 찍어서 페북에 올렸어요. 그때부터 좋은 음식, 좋은 옷, 아무튼 뭐 하기만 하면 페북에 올렸어요. 때를 기다리며. 그러던 어느 날 입질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죠. 전 여친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걔가 댓글 달자마자 말했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첫 댓글이 오빠 진짜 많이 달라졌네? 좋아 보인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좋아 보인다니 다행이네. 고맙다. 그 이후로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라는 투의 댓글로 최대한 상냥하게 대했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만나자며 연락하더라고요. 진짜 얘 만나서 얼굴 보면 뭔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분노가 일었어요. 여자로도 안 보였고 그냥 여자 사람 탈쓴 악마 같았죠. 화를 눌러 담고 만나자고 흔쾌히 수락하고 약속을 잡고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미안, 나 차가 너무 밀린다. 그렇게 조심히 와. 그리고 20분 후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 장소에 나타났더라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진짜 우라통이 다시 치밀어 올랐으나 걔랑 사귈 때 비싸서 자주 못 갔던 카페에 가서 커피 2잔 시켜놓고 받아와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식적으로 웃음을 지으며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나 정말 싫어하더니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응? 에이 오빠 그때는 내가 어렸잖아. 뭘 그런 거 가지고 아직 마음에 두고 있어. 잊어. 잘도 잊히겠다.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에이 됐고 오빠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같이 여행 다니던 그 여자 누구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던데. 오빠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때는 내가 미쳐가지고 본심이 드러났네. 안 되긴 왜 안 돼. 다시 만나면 좋지. 괜찮아. 진짜? 눈이 아주 반짝이며 땡 잡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나 지금 사귀는 사람 있는데 너가 세컨드 하면 되겠네. 순간 실시간으로 식는 얼굴이 보였고 한참 침묵 후 뭐?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 대사를 듣고 수군대더라고요. 하지만 눈치가 보이고 의식이 돼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전에 나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너 바람 피웠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돈 있고 차 있으니까 다시 만나자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전 여친 대답도 못하고 얼굴 시뻘개져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집중. 그들 눈엔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을 것 같네요. 대답 안 할 거야? 만나자니까?
뭔가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아래만 내려다보길래 지금 대답 못해주겠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해. 아 물론 네가 생각이 있는 애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창피당하고서 연락 못하겠지. 이번엔 뭔가 부들거리며 입술을 꾹 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잠시 대답을 기다리다 계속 가만히 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흔히들 똥차 가고 벤치 온다고 하잖아. 똥차는 갈게. 근데 벤치 오너도 눈 있고 생각이 있다. 눈 있고 생각 있는 애가 너 만나주겠냐? 그리고 주변을 향해 시선을 돌린 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던 거 마저 하세요. 그렇게 제 목소리는 끝이 났어요. 다음날 페북이며 카톡이며 싹 다 차단당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 안 왔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게임이나 하려고 폰을 켜다가 뭔가 바닥에 반짝이는 것 같아서 들어보니 폰이었습니다. 잠금이 걸려있길래 폰 주인에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놓고 가기는 그렇고 어쩌지 하고 고민하다가 내일 경찰에라도 들러 제출해야지 생각하며 버스가 와서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이 도둑놈아! 내 폰 내놔! 내 폰이 최신 폰이라고 가져가서 팔려고 했니? 너 잘못 생각했어. 내가 너 잡아다 넣어서 콩밥 먹기 싫으면 얌전히 내놔라. 뭐 이런 황당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얌전히 주인 찾아가길 바랬던 생각이 그 말들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래도 얌전히 건네주자는 생각과 됐고 내 할 바냐는 생각으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들리는 소리가 당신 폰이 달리는 버스에서 아스팔트에 투신을 나뒹구는 소리니까. 말을 마치고서는 그대로 창문 열고 멀찍이 수폴로 던졌어요.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우려는 사람에게 대뜸 도둑이니 뭐니 하는 건 억울하기 이전에 화가 나네요.